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관리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7강 시간이 되겠어요. 오늘 7강 시간인데 오늘은 문서의 기한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문서의 기한. 문서의 기한이란 뭐냐? 기한이란 해가지고 번호가 나왔는데요. 뭐 기한의 종류에도 좋고 그냥 1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기한의 개요. 다시 적은 1번. 기한의 개념. 기한의 개념인데 기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합리적인 그 집단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죠? 기한의 개념은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거다. 문안. 행정기관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문안을 작성하는 것을 기한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기한의 개념에는요, 어떤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문안을 작성할까?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한은 상급자가 하급자의 지시입니다. 상급자의 지시.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문안을 작성하거나 또한 행정기관에 접수한 문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수문서 처리입니다. 접수한 문서를 처리한다. 아니면 어떤 법령 규정에 의해서 법령의 근거를 두고 작성한다. 법령의 근거. 여러분 여기서 법령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률 밑에는 시행령이 있죠. 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걸 법령이라고 하는데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기한을 작성한다. 아니면 공무원이면 누구나 기한을 작성할 수 있거든요. 순수한 자기 발안입니다. 순수한 자기 발안에 의해서 기한을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상급자의 지시나 접수 문서를 처리하거나 법령의 근거를 두거나 순수한 자기 발안에 의해서 기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한의 개념이 되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기한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한은 주로 상급자의 지시사항이나 접수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법령 또는 훈령, 예규. 여러분 훈령, 예규 등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무슨 문서? 지시문서지요. 쓰세요. 지시문서. 앞에서 배웠죠? 법규문서, 지시문서 할 때 지시문서는 뭐가 있나요? 훈령, 예규, 일일명령. 지시, 그죠? 지시문서에는 법규문서, 지시문서, 훈령, 예규, 일일명령.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훈령과 예규 나왔네. 훈령과 예규.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지시문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기한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한의 원칙. 모든 기한은 원칙은 뭡니까? 전자문서가 원칙입니다. 원칙은 전자문서가 되겠고, 그러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한하기가 곤란할 때는 종이문서로 기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기한의 원칙은, 기한을 작성하는 원칙은 전자문서다.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하나 외외적으로 부득이 할 때는 뭐 종이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기한의 원칙은 전자문서가 원칙이지만 외외적으로 종이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기한자의 자격입니다. 기한자의 자격은요, 공무원이면 누구나 직급에 관계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거기 기한자의 자격이 나왔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공무원이면 누구나 작성한다. 자, 기한자가 된다. 직급에도 관계없다. 그러니까 업무를 담당하는 자, 직급에 관계없이 공무원이면 누구나 기한을 작성할 수 있다.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언제든지 기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한은 결재권자인 행정기관장이 지시를 하는 경우에 지시할 때 또한 작성하게 되는데요. 거기 기한자의 자격 세 가지가 나왔죠. 아무런 제한이 없고 공무원이면 누구나 기한자가 된다.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직급에 관계없이 기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결재권자로부터 지정된 자, 그죠? 세 가지입니다. 직위에 관계없이 공무원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도 작성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결재권자가 지시에 의해서 하급자에게 상급자가 지시에 의해서 기한을 작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큰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기한의 개요고 두 번째는 기한문 작성 시 고려사항입니다. 그런데 기한문 작성 시 고려사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작성 전 고려사항이 있고요. 거기 작성 전 고려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작성 시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데 기한문을 작성할 때 고려할 사항들은 작성 전 고려사항이 있고 작성 시 뭐 한다? 유의사항이 있다. 다시요. 기한문 작성 시 고려사항에는 작성하기 전 고려사항이 있고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성 전 고려사항에는 뭐가 있는가? 기한자는 그 안건에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있느냐? 그 안건이 뭐냐? 안건에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행정 출처예요. 자, 안건에 관한 문제를 파악하고 행정 선례를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다시요. 작성 전 고려사항에는 그 기한자는 문제를 파악해라. 안건에 관련된 문제 파악. 안건에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어떠한 행정선례를 숙지해라. 행정선례 숙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선례. 행정선례를 숙지해라. 이런 것들이 작성 시 고려사항이 되겠고 또 넘기면 기한하는 그 목적과 필요성을 파악해라. 목적과 필요성. 그 기한을 하는데 목적이 무엇이며 기한하는 데 필요성이 어떤 것인가. 그러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도 하고
기한을 작성하기 전에 작성 전 고려사항이니까 실태조사 그리고 회의 등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한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목적에 대한 필요성. 그 기한을 작성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가.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의견 청취. 의견을 청취하는 것. 세 번째는 복잡한 기한일 때는 말이죠. 뭘 작성해라? 초안을 작성해봐라. 그리고 논리의 일관성을 해치는 내용이 빠지는 사항이 없도록 검토한 다음에 작성하라. 그죠? 복잡한 기한일 때는 초안도 한번 작성을 해봐라 하는 거죠. 그리고 라번 기한자는 담당 업무에 대한 출처예요. 책임의식.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기관과 수신자의 관계 입장을 고려하여 기한해야 된다. 그렇죠? 기한자는 그 업무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작성해라. 그죠? 책임이 있어야 된다. 책임의식. sense of responsibility라고 하는 sense of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작성 전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꾸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작성 전 고려사항에는 그 기한의 안건의 문제를 파악해라. 그리고 과거의 행정 선례, 그 안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한 행정 선례가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두 번째는 그 기한하는 목적과 필요성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의견을 청취해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복잡한 기한일 때는 초안을 작성해서 작성해봐라. 그리고 기한자는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라. 뭐 이런 것들이 작성 전 고려사항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성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올바른 문서 작성은 정확한,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한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그리고 문서 자체의 품격을 높이고 그 기관의 대외적인 권위와 그리고 신뢰도를 높여준다. 그죠? 신뢰도, 권위와 신뢰도를 높여준다. 그러면 작성 시 유의사항은 요거 암기하세요. 암기는 정용성경. 암기. 정확성. 용이성. 성실성. 경제성. 작성 시 유의사항에는 정용성경입니다. 정용성경. 정확성, 용이성, 성실성, 경제성.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른 글입니다. 바른 글. 정확성은 바른 글. 용이성은 쉬운 글. 성실성은 호감 가는 글. 경제성은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글. 그죠? 정확성은 뭐라고요? 바른 글. 용이성은 쉬운 글. 성실성은 호감 가는 글. 경제성은 효율성. 경제성은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거.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글.
정확성, 용이성, 성실성, 경제성. 정확성은 바른 글, 용이성은 쉬운 글, 성실성은 호감 가는 글, 경제성은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글 되겠다. 자, 정확성 살펴볼까요? 기한은요, 일반적으로 유가 원칙에 따라서 작성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무엇을. 오탈자나 개수차고 숫자가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잘못된 표현이 없도록 문서를 작성한다. 특히 의미 전달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의미 전달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문법에 맞게 문장을 구성한다. 특히나 기한문 같은 걸 작성할 때 애매모호하거나 과장된 표현에 의하여 사실이 왜곡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가 예를 하나 써놨죠. 자, 공문서를 발송했는데 광복절 행사, 8.15 광복절 행사에 직원 2명을 참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계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랍니다 하고 2칸 띄고 끝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직원 2명의 성별 여자냐 남자냐, 그리고 직원이 직급이 불분명입니다. 그리고 과에서 2명인지 국 전체에서 2명인지가 불분명이고, 직원 2명이 그 8.15 광복절 행사장에 참석하는 건지,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행사 요원으로 참석한지가 불분명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성이 되겠네요. 바른 글입니다. 바른 글은 쓸 때 일반적으로 유가 원칙에, 근데 여기 바른 글, 정확성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간결하게 유가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다. 의미 전달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확한 용어를 사용한다. 애매모호하거나 과장된 표현에 의하여 사실이 왜곡되어서는 아니 된다. 두 번째, 용이성입니다. 용이성은 쉬운 글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작성한다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문장은 가급적 짧게 끊어서 항목별로 표현한다. 복잡한 내용일 때는 먼저, 복잡한 내용일 때는 먼저 결론을 내린 후 줄쳐요. 결론을 내린 후에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 복잡한 내용일 때는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 좋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용이성이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보다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용어를 쓴다. 다섯 번째, 읽기 쉽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한자나 어려운 전문 용어, 일반화되지 않는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한자나 전문 용어를 쓸 필요가 있을 때는 가로 안에 해가지고 한자를 쓰거나 용어에 해설을 붙이는 것이 쉬운 글, 용이성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호감 가는 것을 말합니다. 문서는 성의 있고 진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줘서도 안 되겠죠.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표현은 피하고 적절한 절차요, 경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과거의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공문서를 발송할 때 뭐뭐 할 것, 뭐뭐 하기 바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어떤 위압감을 주기 때문에 그 조직 상하 간에 경직시켜
원활한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아무리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문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뭐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성입니다. 호감 가는 걸 문서는 성의 있고 진실하게 작성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줘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항상 경어를 사용해라 하는 겁니다. 늘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에 랍은 경제성입니다. 정용성경입니다. 정용성경 암기하셔야 됩니다. 정확성, 용이성, 성실성, 경제성. 경제성은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글인데요. 줄쳐요. 표준 기한문을 활용해야 됩니다. 특히 그 기한문의 용지의 규격과 지질, 그 규격은 A4 용지가 되겠고요. 지질은 80g이냐 100g이냐 이런 120이냐 150이냐 그런 g이 있는데 지질을 표준화한다. 지질이 다르면 표준화된 경우에 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서식은 통일해 가지고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건일매주의, 그죠? 일건일매주의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이 경제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한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기한의 종류. 자, 번호를 이렇게 내겠습니다. 기한의 종류. 자, 이것도 암기하시면 기한의 종류에는 일반 기한이 있고요. 일괄 기한이 있고요. 공동 기한이 있고요. 수정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다. 일반 기한, 일괄 기한, 공동 기한, 수정 기한이 있습니다. 일반 기한, 여러분 이제 보통 기한에는 일반 기한문이 있고 간이 기한문이 있잖아요. 근데 간이 기한문은 지난 시간 설명했듯이 내부 결제 문서입니다. 근데 일반 기한문에다가 관이조항을 찍게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시행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일반 기한문 나왔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어떤 줄쳐요? 하나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안건. 어떤 하나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한 서식의 문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일반 기한문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하나의 기한을 처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일반 기한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한문 서식에는 일반 기한문이 있고 간이 기한문이 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넘겨보세요. 일반 기한문은 하나의 안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함께하는 공정사의 더 큰 희망 대한민국은 그 행정자치부의 홍보문구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수신은 누구냐? 수신자 참조라고 그랬죠? 수신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수신자 참조입니다. 문서 관리 업무 담당 과장. 경유가 없고요. 제목은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입법 예고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관보에서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령을 부침으로 했어요.
추가로 넣었다는 거죠. 내용이 많으니까. 부침까지가 본문이죠. 경유까지가 뭐였죠? 본문. 아니, 두문. 그리고 제목부터 제목, 내용, 부침이 본문이고요. 밑에 행정자치부 장관부터 수신자가 2명이니까 여러 수신자가 나왔죠. 행정자치부 장관 밑에 80명이서부터는 다 결문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보니까 간이기한문 나왔죠. 내부결제 문서인데요. 이 간이기한문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보고서라든가 계획서라든가 검토서,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등을 내부적으로 결제하는 문서에 하나여 사용하며, 이것은 간이기한문은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기한문은 시행문이 되는데 간이기한문은 시행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부결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일괄기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괄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 안건을 일괄하여 기한하는 것입니다. 2개 이상 안건. 2개 이상 안건을 일괄하여 기한한다. 하나의 안건을 처리한다. 일반기한. 2개 이상 안건을 처리한다. 일괄기한이 되겠습니다. 작성 및 시행 방법 보실까요? 일괄기한은 각각의 기한문을 작성한다. 2개 이상 안건이니까 안건마다 기한을 해야 됩니다. 역시 기한문은 두문과 본문과 결문 구성 요소가 모두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 기한에는 2개 안건이니까 제1안, 제2안, 3안, 4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제1안, 2안, 3안, 4안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예요. 각각의 기한문에 제1안, 2안, 3안, 4안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고요. 제목은 그 각 안의 내용 및 출처예요. 그 여러 개의 안건을 작성하지만 그 기한 내용과 출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출처요. 다른 생산 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생산 등록번호는 다르고 날짜는 같은 날짜로 시행해야 되겠죠. 그죠? 날짜는 같은 날짜지만 생산 등록번호는 다르게 쓴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넘기면서요. 자, 일괄기한문 제1안, 제2안 넘기면 제3안이 나왔는데 이렇게 일괄기한에서는 제1안 이런 거 안 쓴다고요. 제2안, 제3안 이런 것들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정자치부 1부 수신 보세요. 내부 결제입니다. 경유 없고요. 제목은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설명의 개체입니다. 자, 내부적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 규칙의 전부 개정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교육 수요에 대비하고 개정 내용을 학계 등에 전파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무슨협회 소속 행정업무 운영 분야 교수 또는 행정학 교수 대상으로 부친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부침,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정 내용,
설명의 개최 계획 일부 끝. 그 밑에 보니까 지금 붙임까지가 어디에 들어가요? 본문이죠. 밑에는 다 결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됐는데, 그러한 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행정기관 행정제도과의 직원들에게 내부 결제 문서가 되겠다는 거지요. 이거는 외부에 발신하지 않습니다. 이안은 보세요. 이안은 누구한테 보냈나요? 사단법인 행정협회장한테 보냈습니다. 뭐라고?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설명의 개최 계획 통보입니다. 1번,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전부 내용에 따른 개정 내용 설명의 개최를 계획을 통보하오니. 2. 사단법인 무슨 협회 소속 행정업무 운영 분야 교수 또는 행정학 교수들이 설명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나와 있죠? 이건 누구한테 보냈나요? 지금 2개 이상 안건을 일괄하여 기한하는 거죠. 지금 1안, 2안 했고요. 3안은 누굴까요? 3안은 정부청사 관리수장한테 보냈어요. 정부청사. 공무원, 교수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어디냐? 정부청사관리소입니다. 경유. 제목은 회의장소 사용, 통신장비 설치 협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괄기한은 하나의 안건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안건을 일괄하여 기한했잖아요. 하나는 내부결제문서, 하나는 사단법인 협회에다 보내는 거, 아니면 하나는 정부청사관리수장한테 회의장소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장소 사용과 통신장비 설치 등의 협조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의 개요. 언제 하겠다? 장소는 정부중앙청사회의실 8층 815. 참석 인원 몇 명? 협조 요청사항입니다. 참석자용 책상 몇 개, 뭐 등등등. 강의 시설, 마이크 이런 것들. 붙임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일괄기한이라니까요. 세 번째, 공동기한으로 넘어갑니다. 공동기한. 공동기한이라는 것은 2개 이상 행정기관장의 결재를 받아가요. 공동기한은 2개 이상 안건이 아니라 2개 이상의 행정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돼요. 두 개 이상 행정기관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공동명의로 시행하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공동명의로 사업 시행하는 것이 공동기한이 되겠습니다. 이 공동기한은요, 주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주관기관. 주관하는 기관에서 기한하여 기관장이 결재한 후 관계행정기관장의 결재를 받는다. 주관기관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관계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데 그 주관하는 기관이 있고 그 주관기관에 관계기관이 있다는 거지요. 거기
작성 및 시행 방법. 공동기한 문서는 주관하는 기관에서 기한합니다. 줄쳐요. 주관하는 기관에서 먼저 기한하고 그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즉 주관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관계행정기관장의 결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주관기관의 결재를 받은 이후에 관계기관장의 결재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동기한은 특히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사전협의가 요구됩니다. 줄쳐요. 이 주관기관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관계, 긴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긴밀한 사전협의. 긴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기관 해당 보조기관 등과 충분히 사전협의가 있어야 된다.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관계기관장의 결재를 받는 형식입니다. 관계기관이 두 개의 관계기관이 있는 경우 결재란을 나누어 주관기관 자체 결재 절차를 마친 다음 관계기관장의 결재를 받는다. 만약에 행정자치부와 외교부가 공동 기한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주관기관을 먼저 쓰는 거예요, 거기. 행정자치부 장관 12월 14일 유행정, 외교부 장관 12월 15일 윤외교. 이렇게 주관기관과 관계기관을 쓰게 된다. 그러니까 주관기관은 왼쪽에 먼저 쓰고 관계기관은 오른쪽에 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옆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가로로 쓰는 경우도 있고 세로로 쓰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주관기관 위에 관계기관 아래로 표시한다. 행정자치부 장관, 유행정 밑에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앞에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관기관이 되겠고 외교부 장관은 관계기관이 되겠습니다. 간이 기한 무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 오른쪽에 관계기관. 만약에 나번 보세요. 관계기관이 3개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결재란에 준하여 필요한 수만큼 결재를 만들어 첨부하고 그곳에 결재를 받는다. 여러분 예시가 나왔죠? 관계기관이 3개가 됩니다. 자,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관기관인데 교육부와 경찰청장과 소방방재청장이 관계기관이라면 나란히 쓰면 됩니다. 행정자치부 유행정, 교육부 서교육, 경찰청장 조경찰, 소방방재청장 이소방 해가지고 서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옆으로도 할 수 있겠죠. 행정자치부 장관 옆에 교육부 장관,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은 주관기관이 되겠고 나머지는 관계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수정기한입니다. 수정기한은 수신한 종이, 줄쳐요. 수신한 종이문서. 종이 원칙은 전자문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외위적으로 종이문서로 수신했을 때는 그 자체에 간단한 수정을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적어넣어 기한에 가름하는 방법이다. 수정기한은 수신한 종이문서 그 자체에 간단한 수정을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적어넣어 기한에 가름하는 방법이 수정기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정기한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나왔죠. 수신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수정하는 글자 중앙에 가로 두 선을 긋고, 그죠? 중앙에다가 두 선을 긋고 그 위에 여백에 수신한 문서와 다른 색깔의 글자로 수정 기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신한 문서의 관인에도 중앙에
가로를 선을 긋는다. 이게 이제 수정기한인데요. 수정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한 종이 문서를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중요한 게 없고요. 여기서 결과적으로 암기할 것은 기한의 종류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기한의 종류. 기한 작성 시 유의사항이 뭐였나요? 기한 작성 시. 여기서 암기할 게 또 기한 작성 전 고려사항도 있지만 작성 시 유의사항. 정용성경 암기하시고 그래야 쓸 수 있습니다. 암기 안 되면 전혀 못 써요. 그리고 기한의 종류. 우선 큰 그림만 그리세요. 기한의 종류에는 여기 이거 암기하시고 일반기한, 일괄기한, 공동기한, 수정기한 암기하시고. 일반기한은 어떤 하나의 안건을 작성하는 것이고 일괄기한은 2개 이상 안건을 일괄적으로 기한하는 것이 되겠고요. 공동기한은 2개 이상. 똑같이 일괄기한하고 공동기한은 2개 이상인데 일괄기한은 2개 이상의 안건을 얘기하는 거고 공동기한은 2개 이상의 행정기관장의 결재를 받는 건데 그 행정기관장의 결재는 누구냐? 주관기관이 있고 관계기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한꺼번에 입력이 안 되고요. 필요한 용어만 우선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기본 뼈대를 잡아야 답안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정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전자문서지만 외회적으로 수신한 종이문서에 수정하려고 있을 때는 중앙에 2줄을 긋고 그 위에다가 다른 색으로 추가로 기재하는 것을 수정기한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한까지 공부했고요. 넘기면 46쪽에 이제 다음 시간에 검토와 협조, 그리고 결재 이런 순서대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